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주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 그러는데 반가워요. 네,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는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뿌리치고 여기 오신 거죠? 네. 아, 네. 예,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또 아주 저기 잘난 척하고 의원님하고 얘기하다가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저를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사실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절망적이 됐어요. 너무 많이 변했고 너무 많이 아주 쓰나미 같은 파도로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 쓰나미 같은 파도 속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였죠. 그래서 저 때도 우리 큰애가 83년생, 둘째가 86년생이에요. 지금 이제 마음이 넘었고 마음이 다 돼가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가외를 안 하고 좀 버텼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방학 때만 영수, 학원 다니게 하고 고3 때만 이제 과외를 독과목 시켰었어요. 그때도 이제 다 이상하다 그랬죠. 근데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고 그런데 그때도 버티기가 굉장히 혼자 그런 철학을 갖고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면 그때처럼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뭐 하는 거 가르치겠다 뭐 이런 마음 다 내려놨고요. 같이 그냥 고민을 나누는 그래서 사실 저는 정책 같은 건 잘 몰라요.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거는 좀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또 우리 의원님이 조금 더 전문가스러우니까 하시고 우리가 오늘은 좀 그 연어를 생각하자고요. 그쵸? 연어가 그 폭포수 거대한 물줄기가 떨어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들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모두 연어와 같은 존재가 돼서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고 더 잘 사는 것이 목표고 그거를 위한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이 시간에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참 잘 오셨다고 인사부터 나눠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친정의 가온 1번이 인사하는 놈은 굶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굶어도 인사 잘하는 놈은 굶지 않는다. 어때 마음에 드시죠? 네. 그래서 인사하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 모르는 사람 만나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가르쳐야 크고 아이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다. X. 뭐대로 된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라는 거 뚝심 있게 가지시고 그냥 진짜 저 강의 준비하면서 진짜 어려웠어요. 저 한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2주 걸릴 것 같아요.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막 어머 계속 어머 신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열리고 있었구나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좀 강의 준비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저의 이 짧은 강연이 그런 저의 수고가 좀 묻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좀 같이 나누는 그냥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서울대 간호대를 졸업했고요. 졸업하자마자 서울대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실에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뻤죠? 이때 별명이 주둥이 예쁜 비웃으시는 거예요. 네. 이 마스크만 쓰면 완전히 외국인 같아가지고 처음 보는 서전들은 수술 부위들은 외국에서 왔냐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마취당해가지고 잠들어 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건 제 취향에 좀 안 맞아서 드디어 이제 식숙할 때 저기다! 라고 이제 찜해놨던 정신과에 와서 16년을 근무했습니다. 합하면 몇 년? 빨리 산수 18년. 하필이 18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만둘 때 아주 한 달 동안 환송회를 받았는데 선배님 왜 그만두세요? 왜냐면 제가 아주 뭐 끝까지 간호본부장 할 것 것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른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그만두니까 다들 후배들이 놀라가지고 왜 그만두냐. 그때 이제 요즘 말로 소진, 번아웃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쳐서 그만둔다. 두 번째가 이제 선배님 몇 년 되셨어요? 18년. 진짜 18년이요? 진짜 18년. 이렇게 해서 후배들은 안 되겠다. 주선배 보니까 17년에 그만두더니 19년에 그만두지 18년은 좀 안 되겠다. 그런데 걱정도 팔자지. 그 다음에 명예퇴직 제도가 생겨서 20년을 다 치르고 돈을 더 받고 퇴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서 저는 수간호사를 15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기록은 안 됐지만 어른정신과에서도 많이 지냈고 소아정신과라는 데는 서울대병원하고 저기 이제 국립정신보건 거기 그렇게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자녀 교육에 그래도 관심을 갖는 거는 이렇게 소아정신과에 들어온 아이들을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18년이었고요. 좀 쉬다 보니까 우연히 기회가 돼서 인천에 있는 경인여자대학이라는 데서 정신간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 아픈 거는 잘 간호를 못해요. 제 정신만 하는데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정신 간호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게 저의 남은 생애의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2014년에 작가로 탄생을 해요. 정신과의 정신질환에 대한 그 편견이 선입견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분명히 전염병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 그 집안하고 교류를 기피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정신과에 16년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좀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정신질환이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또 정신과 병동이라는 게 아주 이상한 곳이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책을 써서 알리자라고 해서 2014년에 책이 나왔고요. 딱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고 그래도 1월달로 5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친구는 그래도 많이 찍은 건데 인생은 얼마가 나오건 저는 이제 정신질환자 가족협회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야무지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2014년에 2개월 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죠. 진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는 사람 거기 하나도 없었지만 정말 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그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만히 있어라. 나도 분명히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광화문도 마침 또 나주에서 강의를 불러서 나주가 목포에서 가깝거든요. 마침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인양된 후에 나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강사료와 이렇게 인쇄 포함해서 찾아가서 그때 이제 미수습 가족이 9가족 여전하잖아요. 그 가족 마침 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회 되시면 우리 참석하신 남자 선생님은 도서관에서 읽으셨다 그러던데 도서관에서 읽으셨죠? 어느 도서관이에요? 서경. 네네. 좋은 도서관이에요. 네, 책 읽어보시면 되겠고 2020년에 제가 2월달에 정년퇴직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예정돼 있던 정년퇴임식도 이제 취소를 했어요. 왜냐면 다 제자들이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대면으로 후학들과 후배들에게 간호에 대한 얘기를 못하겠구나 싶어서 이 49장 교후라는 책으로 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간호학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솔직한 얘기부터 정년퇴직하기까지의 저의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이제 자꾸 남자 선생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 책을 읽고 오셨다 그러길래 너무 저절로서 흐뭇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제 강의도 그렇고 제 삶의 두 가지 이 핵심 단어가 있는데 투미입니다. 투미. 네, 재미와 의미. 저 재미없으면 못 참아요. 그래서 강의도 재미있어야 되고 책도 재미있어야 되고 남자친구도 재미있어야 되고 남편도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저는 박사 논문을 여성의 이혼 결정 과정에서 썼어요. 그렇게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던 커플들이 우리는 이혼하면 왼수가 되잖아요. 친구도 안 되고. 그래서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하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이걸로 쓰고 이게 다른 본으로 나왔고 제 전공에 걸맞게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극장 심리코칭 연구소인데 개인 상담은 안 해요. 제가 상담하는 거에 좀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은 안 하고 이렇게 강의 다니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의원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유튜버로 작년부터 유튜버로 했고 지금 행복 이야기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행복의 지수 좀 올리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분명해 주셨죠? 네, 끝난 다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행복해집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은 행복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진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죠. 2006년에 2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불과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구가 이렇게 5천만 명 되면서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선진국 3050이라는 클럽이 있더래요. 여기에 7번째로 진입을 했고 세계에서 다들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단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저렇게 부흥할 수가 있느냐.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엔이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거를 내는데 여기 이제 기준이 6가지가 있거든요. 경제력이 이렇게 12위인데 행복 지수는 157등이에요. 57등이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유례 없는, 대개는 이제 잘 사는 대로 이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나라로 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지는 자살률이 보여주고 있죠. 2014년서부터 한 해 빼놓고는 우리가 계속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한 해는 그럼 어떤 해냐? 리투아니아가 1등을 했어요. 우리 2등이고. 그때 이제 소련으로부터 탈퇴하면서 그 실업자들이 갑자기 이제 늘은 거예요. 중년 남자들이. 그래서 중년 남자들의 자살률이 늘면서 그때만 1등을 저희가 내줬고는 계속 1등을 차지하고 있죠. 20대, 50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노년층의 자살률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당분간은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개혁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노인층의 자살률이 아마 계속 늘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는 아니에요. 그 등수를 보면 1위는 아닌데 어쨌든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제가 한창 학생들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사고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사고로 많이 죽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를 넘어서서 고의적 자살로 사망하는 게 1위,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서는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볼 텐데 왜 제가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나누냐면 우리 자꾸 내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가 쉬워요. 내가 여기 교육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내가 애를 잘 사랑하고 있나? 이런 자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가 쉬우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이게 사회의 영향을 직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다라는 거 현실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 외에도 정책적으로 정말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조금 미시적, 거시적으로 동시에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같이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비교,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연구로 1인자이신 최인철 교수가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DNA에는 비교 DNA가 특별히 있는 것 같다. 비교에 아주 대왕마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비교를 어디다 하냐? 상향으로 한다는 거죠.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강북과 강남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공화국, 강원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할 정도인데 자신보다 높은 위치하고 있으니까 늘 자신은 초라한 거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상향 비교 성향이 지나치게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물질적,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물질이니까, 그렇죠? 물질을 쫓게 돼서 행복의 진짜 필수 요소는 물론 돈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로 있어야 되고 돈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멈춥니다. 더 많다고 더 행복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좋긴 좋아.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1970년대,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서구로 이민을 갔습니다. 호주에 이민 가고 미국에 이민 가고 그 사람들이요 10몇 년만 20몇 년 만에 우리나라 다니러 오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알았으면 나 가지 말걸. 왜냐면 외국에 가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1세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3세대, 4세대나 돼야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동질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압권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얼굴들은 왜 이렇게 썩었어? 한번 오늘 강의 끝나고 이렇게 나가셔서요.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셔요. 행복한가? 그래서 외국에서도 유명해요. 건너편에서 동양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이렇게 걸어올 때 일본인, 중국인은 못 알아가려낸대요. 근데 코리아는 걸어낸대요. 화난 것 같이 걸어요. 코리안이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화나 있는 행복하지 않은 얼굴 표정을 보고 이제 교민들이 놀란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굉장히 심하죠. 제가 이제 한때는 호주에 갔다가 와서 제가 외국에 이민 가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보고 우리 이민 가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좀 국수주의자예요. 8일간은 대한민국이고 어딜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 혼자 공항 가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근무 끝나면 공항 가서요. 가는 사람들 보고 떠오르는 비행기 보면서 막 너무 그리워하고 그랬어요. 이혼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남편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사랑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근데 왜 그렇게 이민을 가고 싶어 했을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거. 앞으로도 이제 3대 영양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보이지 않는 그죠? 보이지 않는 감옥을 각각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기는 살지만 그것이 이렇게 사회적 자본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 자본에 그치고 그래서 그냥 개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고 말이죠. 옆에서 어떻게 되건 말건 관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시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노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대한민국인데 엄마들이 노는 시간에도 애들을 데리고 어디 많이 갈까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체험학습. 오, 예, 역시 이 자리에 오시는 예 분이신 거. 체험학습. 예. 근데 또 많은 경우에 그냥 쇼핑하러 가고, 예, 이런 것만 하거든요. 이렇게 뭐 어디 역사관을 가서 체험학습도 하고, 뭐 박물관도 가고,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도 더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체험학습 하는데 어떻게 예전보다 그래도 기회가 많나요? 기회 많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체험학습은 왜 하냐? 공부나 가르쳐라 이러진 않아요? 공부에 연관된 것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체험학습을? 네, 박물관이야 뭐.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자연공원. 그래도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이 사교육은 어쨌든 저는 뭐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 리빅바가 이렇게 이제 이율이 많이 날 것 같고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사람들 모집하고는 튀어버리는 이런 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교육이 그런 거라는 거죠. 강남에서 뭐 하는데 요즘 뭐가 잘 된대. 의원이 뭐라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대인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사장님? 들어보셨어요. 메가스터디가 아니고요. 시대인재. 이름도 꼭 들으면은 굉장히 멋져요. 그러고 혹하게 생겼어요. 근데 가요가지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들도 힘들죠. 애들도 힘든데다가요. 이제 우리의 문제. 그쵸? 저는 기대 수명이 90세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젊으니까 기대 수명이 몇 세예요? 100세.
지금 막 120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년퇴직 65세 하면 저 이제 25년 제가 이제 과거에 벌었던 거로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35년, 45년을 정년퇴직한 이후에 그거 가지고 있는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한테 다 쏟아붓고 뭐 먹고 사실 건데요? 애들한테 기대세요? 애들하고 같이 사실 거예요? 절대로 아니올시다죠. 절대로 아니올시다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도 노후 대책을 해야 돼요.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 요즘 황창현 신부, 제 남편이 목사님이지만 제가 이제 좀 종교의 경계가 좀 자유로워서 황창현 신부님 강연 많이 듣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학원 끊고 휴학시키고 그 돈으로 여행 가라 이렇게 막 들이대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예, 어쨌든 노후 대비를 못하는 것도 우리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혹시 자 이게 매직 넘버 3 법칙이 있죠. 길 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이렇게 건너편 건물을 쳐다봐요. 한 사람이 그럴 땐 다들 그냥 지나가요.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갑니다. 근데 세 사람이 서서 어딘가를 바라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서서 거기를 봅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집에서 애 가외시킨데 뭐 효과가 있대. 뒷집에서 시켜. 옆동에서 시켜. 3번 들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불안해져. 나 뭐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엄마로서의 역할 다 하고 있나? 이런 불안감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 불안. 그래, 이것이 아이들의 사교육으로 이끄는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가외 안 시키면 애들은 랄라룰로, 우리 엄마 너무 좋다. 공부 안 시켜서 그런가요? 아니면 애도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혹시? 옆에서 막 영어로 막 원어민 수준의 영어 발음을 막 하와이유 막 이러는데 자기 혼자 그냥 아무것도 하와이유가 뭐야? 막 이렇게 하면 애는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애는 과연 그게 안 될까? 이런 생각. 애도 안절부절 놀고 싶기도 하고 옆에 친구 보면 학원은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부채도사처럼 우리 때는 참 부채도사가 유행이었었는데 모든 대한민국 아니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안증에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될까? 정답이 없는 거에서 엎치락뒤락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보여요. 그래서 평균 OECD 국가 평균 OECD가 잘 사는 나라만 들어가는 이 집단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평균 47.1%보다 20%가 더 높아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죠. 교수로 먹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크게 2번이 교육에 대해서 크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호주에 가서였습니다. 호주에 가니까 호주에 물론 이제 하나, 둘, 5번째이긴 한데 호주에 가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세에 졸업했다고 쳐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60세에 정년퇴직해. 그럼 40년 동안 벌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와서 25살에 졸업한다고 치면 35년 동안 일하고 60세 정년퇴직한다고 쳐요. 간단하게. 그러면 일하는 동안에 버는 총액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버는 돈만 저 고등학교 졸업생이 조금 적을 뿐이고 대학생이 조금 많을 뿐이지 내 인생 통틀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똑같으면 누가 대학을 가냐고요. 진짜 공부 좋아하는 애들만 가는 거죠. 거기는 강제력은 없다고 들었어요. 호주는. 그런데 제가 한번 충격받은 거는 스위스였어요. 스위스 여기 이제 안 들어가죠. 스위스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현지 가이드, 우리나라 현지 가이드가 나와서 눈 덮인 만년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는 눈이 덮여있는데 밑에는 푸른 초원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스위스에서는요 국민학교 때 얘가 대학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는 게 다 라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학교 가고 싶다 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국민학교 때 정해져요. 그래서 대학교 간 애들은 진짜 스위스 같은 데는 동네 장학금으로 키운대요. 그러니까 걔는 진짜 공부만 하는 거야.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노벨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그냥 얘들은 농업, 공업 이런 데로 가서 그냥 기술 배우는 거예요. 왜?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비교도 심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뭐 어떤 뭐 여자 장관이 뭐 트럭 운전사하고 결혼했다 그래도 뭐 관계 나하고 상관없는 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막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트럭 운전사를 결혼했으면 트럭 운전사 만들면 되겠죠, 나 아들을. 네, 어쨌든 이렇게 대학교를 너도나도 가는 거예요. 제가 간호학과 교수였으니까 저는 그래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온 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면허 시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사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면허 시험을 붙으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도. 그런데 다른 과 교수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들 너무 부러워요. 왜요? 자기네는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조는 게 아니고 아예 엎드려 잔대요. 잘나고 등록금 내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본인은 신용불량자 돼가면서 엄마, 아버지, 돈, 대학교 등록금 마련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 김영균이었나요? 그 지하철, 그쵸? 슬라이딩 도 고치다가 사망한 청년. 그 청년의 가방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발면과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왜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냐고요. 대학교 다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겠다. 눈은 높아졌겠다. 중소기업 안 가죠. 지금 청년 백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고생하면 고생대로, 애들은 고생대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수업 들어가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고생, 부모는 노후 대책 하나도 못하면서 등록금에 쓸어놓고 사교육에 쓸어놓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쓰나미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저의 철학은 부분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저는 그거를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를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둘이 모여서 둘보다는 셋, 둘보다는 다섯, 10명이 모여서 같이 생각해 보자는 자리가 이 자리다. 저는 정책은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들으시면서 이거는 어서 힌트를 얻는달지 또 어머님 부모들이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생한 자료들이 이어서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정책이 되어있는 귀한 자료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보내고 있고요. 이거 아파트 얘기하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죠. 대부분 아파트에서 사시고 계신데 이게 이제 정신 건강적으로도 좀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아파트가 60%가 넘어가는 거는 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드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만들더라도 이제 뭐 유럽 같은 데는 아파트를 이렇게 조금 급을 좀 낮게 보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아파트를 짓더라도 답을 다 헌대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의 공간, 어떤 공유 공간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다 오픈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국하니까 우리 주민 아파트 주민 아니어도 오세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때요? 반대죠. 완전히 막아놓고 놀이터 와서 노는 것도 안 돼. 내가 이 아파트에 안 살아서 놀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돌아가야 되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심어질까요? 분노. 차별을 경험하는 분노가 있는. 묻지마 폭행 이런 거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정신건강적으로 뭐라 그래요? 오히려 아파트 담을 세우면 범죄율이 더 높아진다. 다 터야 범죄하는 사람들이 이거 오픈돼 있네? 못 들어가게 돼. 오히려 번호 이런 거 들어가게 해놓으면 훨씬 더 주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범죄율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어때요? 엄마가 하루 종일 애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뛰지 마라, 뛰지 마라. 한참 뛰어야 되는 애한테 뛰지 마라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애들이 놀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는 반경이 어디예요? 애들 방에서만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에 거기서 사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의 밀폐성이 공동체 문화. 어느 아파트 사는지 물어본다며요. 그래서 좀 작은 평수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 사는 애는 한 정거장 전에서 내린대요. 그거 들키기 싫어서 자기가. 그런 아이 마음에 뭐가 잘할까요? 이걸 공동체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그것이 다 부메랑이 돼서 내 자식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런 것도 생각 못했었는데
있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라는 거는 절대로 혼자의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없다. 가족, 또 가족은 이웃, 이웃은 또 사회와 국가라는 절대적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행복이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으니까 오셨죠? 애는 자녀는 몇 명이세요? 한 명이요. 네. 결혼 왜 하셨어요? 남편 이바지 하려고? 네. 아마 우리 어머님이 결혼하신 것도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진 않았지만 기저에 깔려 있겠죠. 애를 왜 낳아요? 안 낳는 것보다는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낳는다는 거죠.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플라톤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철학자들이 행복이란 어떻다 다 한마디씩 해요. 왜 이게 행복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성경에 있고, 예수님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할 때 팔복을 가르치시고, 이것이 인간의 기본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행복이라는 게 뭐냐? 돈이 많은 건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이 기쁨을 느끼는 순간을 강도보다는 한 방에 스테이크 먹는 것보다는 여러 번, 저는 여기 봄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봄꽃에 통새우 김밥을 여러 번 먹는 게 낫다 이거죠. 강도가 아니고 빈도에 비례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내 삶이 참 좋다. 그리고 의미 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의미 같은 거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여태까지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학자들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인간관계 향상되고, 실제로 행복한 사람한테는 제의가 많이 돌아요.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래? 나 프로젝트한테 같이 할래? 이런 거죠. 에너지와 창의성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가속화되고, 저는 이제 간호학을 했으니까 면역체계 개선되고 장수한다는 공짜 영양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들을 열심히 공부를 왜 시켜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연봉도 높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갖고 태어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 DNA에서 줬어 애들. 근데 그거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내성적인 애 보고 외향적이지 않냐고 야단치시면 백전백패. 애하고 사이만 나빠지니까.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이 환경. 남편 바꾸면 행복해질 것 같아 10%예요. 혹시 남편 바꾸고 싶었던 분은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바꾸어도 그놈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재혼한 여자가 재혼한 날 신혼여행 가서 몰래 화장실 들어가서 벽 치고 그러대요. 똑같은 놈 걸렸어. 그러면서 내가 배우자를 고르는 수준은 나의 무의식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남편 갈고 닦아서 고이 같이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있는 40%라는 게 의도적인 활동. 이거에 우리가 희망을 걷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의도적인 활동 때문에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거를 나누고자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복은 상황에 따라 잃거나 얻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남편 확실히 이건 아닌 것 같다. 서로에게 인생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혼하세요. 괜찮습니다. 좀 목사 마누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못 사는 아프리카에서 행복지수가 낮죠. 행복지수가 높은 캐나다로 이민 갔더니 실제로 그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환경을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는데 그거에 목매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럼 바꿀 수 있는데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있을 수 있지만 저는 3대 영양소 혹시 오늘 제목 보고 좀 어떠셨어요? 궁금하셨죠? 영어에도 3대 영양소가 있어 뭘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셨을 텐데 자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빨리 얘기해 주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영혼에도 필요한 영양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율성.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유능성. 잘한다. 오, 되게 잘했어. 그러고 그 다음에 관계성. 이 두 가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유능성도 아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칭찬하는 게 좀 잘될 수 있고 이거는 잘할 수 있지. 관계성. 그쵸?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한번 뜯어보자 이거죠. 3대 영양소라는 게 뭐냐? 포화 리드인데 말로 이제 3대 영양소로 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3개의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가 충족이 될 때 행복한 삶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율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율성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의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로 어때요? 하고 싶은 건 할 수 없고 해야만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이 많을 때 자유를 기준. 이것이 제가 그렇게 호주로 이민 가고 싶어 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러면 꼭 대한민국을 벗어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냐 이 나이가 되니까 아니었구나 이 행복을 공부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로워지고 다른 데서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주도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선택할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많이 갖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강요받고 강제당하고 감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저항합니다. 지금 공부하려고 그냥 책상 앞에 딱 앉았어. 그런데 엄마가 하필이면 그때 아무개야 공부해라 그러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게 걔가 성격이 삐뚤어져서가 아니고 이것이 그다음에 이제 애가 조금 이렇게 셀쭉하는 것 같으면 자율성을 건드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좋은 일이라도 멍석 깔아주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게 인간이고 또 우리가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래서 좀 자율성. 근데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정신과에서는 좀 우울증이 아주 심한 우울증 말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 운전을 권유합니다. 자동차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자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시간이 좀 바쳐서 막 넘어갈 텐데 뒷부분은 그렇다면 나는 우리에게 자율성을 어떤 부분에서 줄 수 있을까를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고 나누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욕구가 앞으로 볼 나머지 두 욕구도 중요하지만 자율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갑자기 화내거나 이상한 행동.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면 혹시 내가 제 자유를 건드렸나? 이렇게 돌아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유능성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싶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애가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걔가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뿐이죠. 남편도 가끔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조금 우리 여자들하고 뇌 구조가 달라가지고 진짜 한 번에 우리는 3가지 시키면 남자들 절대로 못하거든요. 근데 계속 남편한테 똑같은 얘기했는데 똑같이 못해.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를 좀 약올리려고 그러나? 일부러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사랑의 욕구와 인정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서 성과를 거두거나 인정받으면 행복한데 반대로 성과 내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불행하죠. 아이들이 성적이 나쁘면 누가 제일 기분이 안 좋을까요? 본인이에요, 본인. 근데 엄마가 더 방방뜨고. 세 번째로 관계성입니다. 좋은 관계는 영원 또 행복의 필수 조건이죠. 좋은 관계가 없으면 영혼은 시들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간관계에서 얻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거를 진짜 알고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믿었던 건데 지금도 믿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WHO에서 건강을 규정하는 것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건강은 이렇게 우리가 몸 건강한 거,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것까지 돼야 온전한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건강입니다.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한 건 알겠는데 사회적 건강이 뭐야?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잘하면 사회적 건강을 획득하는 거예요. 즉 내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질적인 삶을 살았냐는 이렇게 대통령이 됐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냐? 이것 때문에 내가 질적인 삶을 살았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잘 지냈냐? 이것이 나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규정짓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적 건강이란 인간관계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공동체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균 수명 8년이 길어진대요. 예, 제가 여기 제시는 안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자살률이 먼저 높았던 서구에서 하도 이제 자살을 많이 하니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만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 8년이 길더라고요.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라는 건 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공동체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이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죠. 아주 일차적인 거죠. 그래서 가족관계가 행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너무나도 고맙게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것보다 가족한테 잘하면 9배 효과가.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목사님한테 괜히 잘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자, 가정의 중요성. 저는 이제 가정을 베이스 캠프, 어떤 등반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다 이런 사람들도 산 밑에서 기다려주는 이 베이스 캠프가 있기 때문에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나를 도와주러 와요. 아이들한테도 가정은 정말 그냥 극강무도한 경쟁사회에서 살지만 우리 집에 가면 나는 다 내려놓고 엄마가 나를 받아준다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적표 받아가면 요즘에 성적표가 또 뭐 이렇게 등수도 안 나오는 기술적인 거에다가 뭐 이런다 그러는데 어쨌든 막 신발을 벗기도 전에 몇 등이야 성적표 내놔 이렇게 되면 아이는 나가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그 여기저기서 자녀를 자살로 잃은 부모님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강남에 어떤 부모님도 우연히 그 아버지가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갈 일이 아닌데 아들이 반장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학교를 지나갔는데 이렇게 애가 반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대표로 벌을 받고 있었나 봐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더니 걸 애가 봤어. 그런데 이제 밤에 자다가 엄마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좀 이상해 나가보자 그랬더니 애 방에 문이 열려있고 현관문도 열려있고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당신은 저기 난 옥상으로 갈 테니까 당신은 밑에 가서 찾아보라고. 완전히 부모가 보는 앞에서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황창규 신부님 얘도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게 늘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전교 2등만 하는 애였대요. 아무리 해도 2등인 거야. 그런데 마침 1등 하던 애가 아픈지 휴학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1등이 된 거죠. 그날 4글자 유서 써놓고 죽었대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지금 우리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배도 배 그 거친 파도와 이런 거를 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돌아와서 모든 거를 충족받을 수 있는 항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 시대적이고 뭐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쨌든 집으로 들어올 때 내가 웰컴 해주고 있나? 그죠?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틈새 공략. 자, 요즘은 이제 요즘도 그 얘기가 유행인가요? 애가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아버지의 무관심, 세 번째가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거 아직도 유행인가요? 저는 아주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아버지의 무관심, 이거 청소년 자살의 요인 중에 하나예요. 새가 날개 하나로 날아요? 2개로 날아요. 하나로 날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제자리를 두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러면 한부모는 어떻게 하냐? 한부모라고 다 애들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훨씬 더 그분이 힘드신 거죠. 그렇죠? 또 양보고 있는 데서 더 페어렌팅, 부모 역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무관심이 절대로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계속 의논하셔야 돼요.
아유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그래도 당신이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자상하면 자녀의 정신질환 발생률이 줄어든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요. 아무래도 양육의 1차 책임은 엄마한테 가 있죠. 그러니까 이 또 엄마가 잘하기 위해서는 당구에서 3 쿠션 아빠가 엄마를 잘 지지해야 또 엄마가 잘 양육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저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나눠준다라는 단어에는 뭐가 전제가 됩니까? 나눠주려면 내가 가져야죠. 내가 가져야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우리가 비행기 타면 승무원이 이륙하기 전에 설명하죠. 만약에 비상사태에 자 공기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텐데 누구 먼저 쓰라 그래요? 보호자부터 해요. 아이부터 씌워주면요. 아이 씌워주다가 부모가 정신 잃으면 아이도 못 씌워줘요. 누가 먼저 써야 돼요? 부모가. 순서가 부모입니다. 부모가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영혼의 3대 영양소 아이들의 거를 점검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자율적으로 살고 있나? 유능하게 살고 있나? 관계성을 내가 충족하고 있나? 이거를 먼저 살펴보시고 자녀들도 살펴보시고 저는 그 비행기 탔을 때 그 승무원의 그게 딱 우리의 삶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네? 다른 의견이 있다고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는 행복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행복을 짓는 건축가예요. 자, 건축가가 아무 지식도 없이 집 지을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대들보를 올리려면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 알아야 되죠. 옛날에는 저절로 컸죠. 근데 지금은 저절로 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고 우리가 근데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자녀가 공부도 잘해요 그랬는데 아까 행복하면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애들의 생산성은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행복한 애가 공부도 잘한다, 성적도 잘 나온다 그랬는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14년간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소니아 류머먼스키 교수가 2018년에 우리나라를 내방하면서 남긴 이야기예요. 행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건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먼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꼴찌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OECD 꼴찌 중에 한 단계 꼴찌인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거의 꼴찌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꼴찌인 이유, 어린이와 청소년이 힘들어하는 요인을 찾아봤더니요. 네, 당근 공부가 힘들어요. 학습 스트레스가 무지무지하고 근데 외모 때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이쁘지 않으면 뭐 생일 초대도 못 받는다네요. 그리고 요즘 애들의 졸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당근에 쌍꺼풀 수술. 네, 외모지상주의. 네, 이게 마음 아픈 거죠. 부모님과의 소통 부재. 이것이 아이들이 힘들다라니,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OECD의 객관적인 지표로도 그렇게 나오지만 스스로 주관적인 보고도 이렇게 나와요. 나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4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20%. 예, 그래서 뭐 행복지수가 이렇게 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런데다가요, 초등학교 애들이요, 3명 중에 1명은 할 일이 너무 많고 내일 할 일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을 설친대요. 애들이 잘 자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잠을 잘 자야 치매도 덜 걸리고 치매야 우리 얘기고, 그쵸? 잠을 잘 자야지 공부도 잘해요. 뇌가 쉬어야지 잘 낮에 공부한 거 저장을 했다가 해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거든요. 이 잠을 안 자면 건강도 해치지만 공부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사당 오락 뭐 이런 거 없어져야 될 아주 나쁜 고사성어 중에 하나죠. 예. 이렇게 잠은 잘 못 자. 그 다음에 수면과 운동 해야 될 수면과 운동은 줄어들어 공부와 미디어 시청은 늘어가만 가. 아주 일상의 불균형이 과다하고 그 다음에 혼밥하는 애들이 많아진다. 집에 와서도 혼자 먹어. 그 다음에 학원 다니느라고 학원
근처에 편의점에서 혼밥하는 아이들이 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평소에 가족과의 주요 대화가 공부했니? 숙제했어? 요번에 성적은 얼마야? 막 이렇게 공부만 얘기하는 집 또는 성취 압박이 높을수록 우울하고 불안한 것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경우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자해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 자꾸 이렇게 짧은 소매 안 입고 긴 소매만 입을 때 보셔야 돼요. 자해. 근데 이게 강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왜? 이게 양념바라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갈수록 양념 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도가 점점 세져야 이게 그 순간은 요 자해하는 순간은 편안하거든요. 자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얘기가 그저 별로 나오니 얼마나 정말 아이들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국가별 아동 학업 스트레스는 뭐 표에서 보듯이 뭐 하는 것이 1위고요. 자, 우리나라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제외한 하루 권장 공부 시간이 이런 게 다 있다고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뭐예요?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학교 공부 외에도 이런 가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초중고학생 10명 중 7명은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하죠. 사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어렸을 때 이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자, 교육열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 선비 정신이 있고 교육이 이제 아이들의 신분, 사회적 신분을 이제 이동시키는 제일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해서 자녀 교육에 이제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죠. 이 사교육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살림살이에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이제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이것이 양쪽으로 이제 굉장히 양날에 검이 돼서 우리한테 들이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교육이 확산되는 이유는 그거 외에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자녀는 또 감소했으니까 그냥 애한테 그냥 하나이네, 2명이네한테 쏟아붓는 거죠. 사교육비 총액이 이렇게 20조 원이에요. 연간. 아이고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당근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지출과 참여율도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공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무능해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거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 다닌대요. 기술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좌절감은 말도 못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등교했는데요. 자기네 담임 선생님이 거기서 행위, 목욕, 자살한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부 선생님들은 또 어때요? 되게 공부 잘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교대 들어가는 애들이 공부 좀 잘했는데 조금 어려운 애들. 왜냐면 그때 2년제였으니까 빨리 이제 졸업하고 또 선생님이니까 돈 빨리 벌기 좀. 요즘은 아니에요. 교대도 공부 잘하고 뭐 강남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딱 학교 끝나면 막 자가용 타고 자기네끼리 카페 가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독특한 문화도 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한 번도 못해보지 못했던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그 격차가 또 심한 거에서 오는 거죠. 하여튼 선생님들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학원 가서 물어봐라 그런다며요. 학원 가. 의사 선생님이 제가 뭐 물어봤더니 그거 네이버에 쳐보세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자, 가게에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참여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제가 이제 이화 여중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ABCD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철저했거든요. 선행 학습 안 시킨다. 유치원도 못 갔어요, 저는. 재미없어 한다고. ABCD를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영어 시간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학원도 안 다니니까. 제가 아주 지금은 잊지도 않아요. 그 영어로 지우개가 이레이저예요. 그거를 발음을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발음시키는데 제가 물어버린 그 기억,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랬었거든요. 재미없죠. 저는 이제 고3 애들 이제 뭐 수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뭐 프린트물이 막 몇 장이 되고 막 또 학원에 설명하잖아요. 저는요 그것만 들여다보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저 그거를 보고 애들 지도 못했어요. 애들이 알아서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그래도 공부를 했대는 나도 이거 들여다보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이거 들여다보고 이해가 될까? 이거 들여다볼 시간이나 있을까? 얼마나 좌절스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암리에 내 아이를 사교육을 시키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데 역량을 우리도 일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막 당신은 책임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 선행을 위한 선행도 또 있다라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어느 학원을 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학원 먼저 가서 공부한 다음에 테스트 통과해야지만 그 학원을 들어간다며요. 엄마.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영어 안 가르치면 안 된대요. 그쵸? 수녀님들이 얼마나 잘 애들이 인성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게 다 빠져나간대요. 영어 안 가르친다고. 근데요, 우리말을 잘해야 영어 잘해요. 이사장님, 서울대학교 나오신 이사장님, 국어 잘하셨죠? 국어 잘하셨죠? 못했어요. 큰일 났네. 예. 국어를 잘해야 외국어를 잘합니다. 자녀가요, 외국에 갔어. 근데 대한민국 코리안이래. 그럴 때요, 코리안 한국말 잘 못하면서 영어만 잘하면 웃긴다 그래요. 자국어 못하면서 영어만 잘하면요. 걔네들은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발음에 왜 이렇게 목숨 걸어요? 혀까지 이렇게 뭐 잘라준다며요. 잘 굴러가라고. 그냥 우리는 코리안이야. 마데인 코리아야, 우리. 한국 제품이라고요. 왜 외국인인 척해요? 봐주지도 않아요. 어설퍼서. 국어 열심히 시키세요. 국어를 잘해야지 영어를 잘하는. 주위에서 그러니까 자꾸 안 할 수가 없고 불안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시대에 우리 애들 키우면 그때처럼 늠름하게 키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솔직히 듭니다. 자, 가정 내에서 대화하는 현황은 우리를 더 좌절시키죠. 아이들이 뭐 공부하러 다니더라고 평균 하루 평균 40분 정도, 40분 뭐 더 하는 거는 13분. 그다음에 아버지와 하루 30분 대화 나누지 않는 청소년이 뭐 거의 반의 일이고요. 청소년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니면 대학 지도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저는 상담을 열심히 하거든요. 고민 있으면 누구한테 의논할래? 친구. 그래도 친구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친구도 없으니까 더 문제죠. 특히 이제 일상적인 대화는 공부가 주로 이제 많이 이루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내에서 대화 시간이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외 공부를 시간을 해야 되는 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과 채팅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없죠. 그래서 이 이제 채팅하고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것도 법으로 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제 제일 지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어느 나라라고 알고 계세요?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요? 부탄. 예, 부탄이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보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부탄이 1위일 때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저쪽 북구 이제. 핀란드가 이제 몇 년째 지금 1년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또 부작용이 뭐냐? 핀란드에서 우울한 사람은 더 우울한 거야.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행복해? 그래가지고 더 이제 뭐 그런 건 뭐 그 사람들 얘기니까. 근데 핀란드는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열심히 시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애들이 운동을 안 해서 뭐 하느라고? 게임하고 채팅하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80%가 게임을 하는데 중독 수준이 18%나 된다는 거죠. 아마
이 게임하고 채팅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 자녀들하고 많이 싸우실 거고 저 때만 하더라도 86년생 둘째하고 게임하는 시간 30분 정해놓는데 지키질 않아가지고 애하고 중학교 때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과연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면 애는 거짓말 시키거든요. 그러면 죄책감은 더 생기죠. 엄마 더 멀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키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매달리다 보니까 수면이 악화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하면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첫 번째, 자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달 단계를 가져온 이유는요, 3세만 되면 요때부터 벌써 자율성이 생깁니다. 3세.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 3세를 노 스테이지. 아니야, 싫어.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별명이 아예. 그러면 저놈 시키냐, 애비 닮아가지고 저렇게 성질이 더럽다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뭐라 그래야 돼? 아, 자율성이 생기고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허용을 해야 됩니다.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뜨거운 거 만들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덜 뜨거운 거면 안 뜨 뭐 이런 거라든가 왜 날카로운 거를 왜 안 만지어야 되는지를 애들한테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허용도 해야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 한계도 가르쳐야 돼요. 외국에서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 탄산음료 함부로 못 먹어요. 냉장고에서 꺼내면 초등학교 애들은 엄마 나 이것도 먹어도 돼? 허락받아야 돼요. 탄산음료. 물은 그냥 먹지. 그죠? 교회에서 뛰어댕기는 다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공중도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저 호주에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손님이 왔는데 애가 막 나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호흡 놓고 네 방으로 가라. 너 오늘 저녁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녁 안 주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한 번 말하면 그게 지켜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슈퍼 가서 애가 막 땡깡 부리면서 그냥 보고 저거 사달라 그러면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그냥 너 이러면 집에 안 데려간다 그러죠. 근데 안 데려가시나요? 데려가요. 아이가 이게 공갈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때 3살서부터 이렇게 태어나. 자, 아이가 이제 찬바람이 불고 갑자기 이렇게 서늘해졌어요. 애가 근데 그냥 자기 짧은 브라우스 입고 가겠다고 애가 유치원 가면서 고집을 부려요. 이럴 때 근데 이렇게 되면 감기 걸려. 그러면 애가 감기가 걸리는지 애가 알아요. 예, 이때 이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파란 코트, 노란 코트 가져오죠. 안무개야 어느 거 입을래? 그러면 애는 갑자기 생각이 어디로 바뀌어요? 어느 걸 입을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뭐가 인정이 됐어요? 자율성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의 자율성을 이때부터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얘기까지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른 기회에 들으시도록 하고요. 자율성은 어쨌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고 자녀가 클수록 자율성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청소년이 될수록 너 어디가 뭐 친구는 누구 만나 이렇게 우리가 허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살펴보셔야 되고요. 놀이 시간 늘리고 운동 시간 필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으면 좋겠는데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아이들에게는 놀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놀 권리에 대해서. 놀이는 단순히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은 어렸을 때 새끼일 때 뭘 가지고 생존 기술을 배워? 놀이를 통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든 것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놀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지적, 인지적 뭐 이런 거를 다 배우는 거고요.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또 사고 예방과 위험성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놀이에는 혼자 놀이와 같이 하는 놀이가 있는데 4세에서 7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자기 장난감에 대한 소유를 좀 자기 거를 자기 누릴 수 있는 거를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다른 친구들이 놀러 올 때 엄마가 교회 댕기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 장난감 친구랑 같이 나누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거야 너 다른 거 가지고 놀아 그러면 이 엄마가 막 당황해가지고 뭐래 너 엄마가 집사님인데 그럼 어떻게 같이 놀아야지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때는 자기 장난감을 충분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지하는 엄마는 어떻게 해? 그래, 아무개야, 너 요거, 아직은 요거 너만 가지고 놀고 싶지? 그럼 요거는 안 보이는 데다 두자. 그러고 친구들하고 놀자. 이렇게 해서 혼자, 요때는 같이들 있어도 혼자 놀아요.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드디어 협동놀이가 가능이 되는데, 그거를 나이가 안 됐는데 자꾸 들이밀면 안 된다는 거죠. 운동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운동은요, 진짜 필수예요. 시키셔야 됩니다. 남자애들은 특히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폭력에 타겟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공부가 잘하는데도 운동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외우는데도 필수고,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좀 시키고, 체력은 진짜 국력이에요. 체력은 국력.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막 체육 시간 없애고 영어, 수학 시간 늘려주세요. 진짜 이건 무지의 소치예요. 그 끓어오르는 청소년 남자아이들의 그 욕구를 다 막아놓으면 영한 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벌써 10년 된 얘기예요. 등산에 가다가 어느 여자 어른들이 청소년 고등학교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적질을 했죠. 지금은 안 하잖아. 무서워서. 했대요. 아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네. 그러고 2명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나머지 남겨놓고 간 여자분을 여기서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아놨더래요. 이게 다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욕구를 막아버리면 압력밥솥에 압력을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일 권장 운동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아주 강도 높은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율성. 어머님들은 어떻게 자라셨어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54년생이니까 60년대에 초등학교 들어갔죠. 엄마 다녀왔어요. 그러고 책가방 던져놓고는 밥 먹어라 그럴 때까지 나가서 놀았어요. 근데 놀을 때 뭐하고 놀았어요? 엄마가 지도했어요. 1시간 공기놀이하고 다음 1시간은 줄넘기하고 다 해줬나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자랐어요. 그게 자율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아이들하고 나는 공기놀이 할래, 나는 줄넘기 할래. 서로 협상하는 거를 키우잖아요. 우리나라 협상 꽁지예요. 어렸을 때 꽁지인데 더 꽁지가 되게 생긴 거죠. 자, 이런 운동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유능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잠재력이 있고, 이 잠재력이라는 거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부모의 할 일은 뭐예요? 이웃집 아저씨는 못 보는 잠재력을 엄마는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봐줘요?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잘못한 거를 지적하면 더 화나가 나는 애구나. 아니면 잘 받아들이는 애구나. 돌려서 해야 되는 얘기겠구나.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아이의 이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체험학습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경험에 노출시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뭐를 잘하면서 좋아하는지는 해보자는 몰라요. 왜 우리가 대학교 때 난 이런 남자 좋아하는데 막상 그런 남자 만나면 아니야, 타입 아니야, 헤어져. 그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나봐야 되거든요. 만나봐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에 노출을 시켜서 애가 뭘 잘하면서 좋아하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봐주고 찾아주고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의 할 일 중에 하나가 지켜봐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이것도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칭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 너 참 좋은 애야. 특히 나쁜 칭찬이 착한 애야. 착한 아이라는 밑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요, 무의식적으로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착하다 그러죠.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수행한 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즉각적으로 해야지 한참 있다 주시면 왜 칭찬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칭찬받을 일 사이에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는데 엄마가 그거를 모르고 상을 주면 안 좋은 일 한 거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앞치마에는 뭐가 있어요? 커다란 주머니가 있으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애들이 잘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해야, 이제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 자폐아 거기에도 있었으니까 자폐아들은 이제 언어 발달이 좀 안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엄마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렇게 입만 벌려도 그냥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 이제 하면 그다음에 더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즉각적으로.
자, 한번 예를 볼까요? 넌 항상 어쩜 그렇게 생각이 깊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일 카드 잘 받았어. 어찌나 재밌게 표현했는지 야 카드 받으면서 참 무섭다 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 정말 훌륭한 아이야. 이거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또 뭐라고 생각해?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예 그런 게 아니고 너 정말 동생 잘 돌보더라. 네 덕분에 엄마가 하루 아주 자유롭게 잘 지내서 고마워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야. 기술을 하는 거예요. 야단칠 때는 따로 불러서 동생이 있는 데서 야단치시면 안 되고요. 남들이 있는 데서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짧게 우리 여자들은 또 왜 기억력은 왜 이렇게 좋아? 옛날 것까지 다 생각나. 남편한테 뭐라 그럴 때도 그쵸. 도돌이표 쓰지 마시옵소서. 청소년들은 긴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짧게. 그다음에 반드시 확인.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신현중학교 나왔어요. 둘째가 좀 독특해요, 걔가.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집에 일찍 왔는데 저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학 선생님인데 아무개가 나한테 막 대들고 막 이러시더라고. 나도 그래도 학교 선생님인데 얼마나 막 창피하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애가 왔어요. 제가 막 이렇게 뚜껑이 열렸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좀 내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더라고. 확인하길 잘했구나.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특히 부부 문제 같은 것도 한쪽 얘기만 듣고 한쪽 편 들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확인 후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엄마가 좀 알아보고 말하든가 좀 하셔야 돼요. 자, 영리는 건드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인격은 건드리지 마세요. 인격은 그다음에 성격 이거 다 탁월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 너는 뭐 이렇게 그냥 내성적이니 그래가지고 이거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벌어진 사건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누구 잘못인지 나 선생님한테 오늘 뭐 요즘 때리는 선생님 없죠. 야단 맞았어 그러면 니네 선생님 도대체 그냥 지금이 시대거든데 야단 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누구 잘못인지 그래 아유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속상했겠다.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사실은 선생님 내가 좀 많이 떠들었어. 선생님이 주의를 줬는데 3번째까지 참으시다가 야단치셨어. 다음에는 2번째까지 야단치실 때 그만둬야지 라든가 애가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건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엄마들은 검사가 아니에요. 누구 잘못인지를 따지는 판사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세웠던 계획이 효과적이지 않더라.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를 같이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3번째가 관계성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이 관계성은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OECD 국가에 물어봤어요.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을 친구나 지인이 옆에 있습니까? 없어요가 우리가 1등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동창회, 그렇게 많은 종교생활 하는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같이 친구, 우리 때는 엄마가 내 친구 누군지 다 알았잖아요. 그 집 가서 밥 먹고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이럴 때도 지금 와서 이렇게 외롭다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아마도 더 외로운 세상이 아닐까.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행복 교수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왜냐하면 아까 일상적인 노력이 행복도를 높인다 그랬으니까 제가 40%인 거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대 영양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주변 사람들의 서포트, 소셜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근,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친구다. 자, 네덜란드도 아이들의 행복도가 1위인데 중요한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가족과 친구 관계래요. 친구. 요즘 어떤가요? 친구들, 아이들 친구 이름 다 아시나요? 아이고, 예, 그것도 그 집하고 교류도 하고, 그런 거를 하셔서 아이들께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또 시간도 많이, 그러니까 자녀 대화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대화의 질도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부했니? 뭐 이런 얘기만 한다면 질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대화의 질이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 그 다음에 학업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학업 성적에 좋죠. 그래서 좀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사교육을 좀 줄이고 부모님들이 올바른 대화 방법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혹시 또 이런 뭐 기회가 있거나 또 서대문공라고
라디오 공동체에서 이런 부모님들이 실제로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소아정신과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을 오고 특히 아버지를 오라 그래서 아이하고 놀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놀아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도 못 놀아요. 아버지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놀이를 가르쳐야 되고요. 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독일에서는요, 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대요.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놀이를 내봐라. 제안을 해라. 그럼 상금 준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윷놀이, 이제 명절 때 이런 건데 좀 다양하게 아이들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대화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에만 몰아서 한다. 효과가 좀 떨어지고 가능하면 대화를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맞벌이 부부라면 한 번은 아빠가 애 귀가 시간에 기다렸다가 아니면 엄마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교대로 하는 것도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자녀만 문제가 아니죠. 요즘 남자분들이 그런데요. 너 결혼하지 마. 나 돈 벌어다 해주는 기계야. 우리 집에 나 저기 퇴근해서 가면 강아지 새끼만 반겨. 네, 들어가면 뭐라 그래. 여보 조용히 해. 에이 시험이야 시험.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가거든요. 네, 선순위가 다 같이 존중받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가치 있는 시간을 좀 즐기시고 단순히 좋은 시간. 아이고 엄마하고 있으면 또 그냥 잔소리. 애들이 그냥 있는 거를 싫어하지 않나 보시고 진짜 애들의 그냥 얘기를 들어. 요즘 어때? 요즘 체육 시간에 뭘 배웠니? 뭐 미술 시간에 뭘 그려? 와 피카소 같겠다. 야, 너 피카소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아이들하고. 그래서 이제 뭐 가족 회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 먹는 시간은 우리가 무조건 맛있는 거 먹는 시간이다. 그때 잔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애들이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재미있게, 그 다음에 같이 요리하고, 애들 보고 가족 여행을 좀 계획해봐라, 이렇게. 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귀절이 저는 마음에 너무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하고 나눴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즐거운 추억이 많은 아이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삶의 위기에 당했을 때, 그래도 그때 아빠하고 뭘 했는데, 엄마하고 뭘 했는데, 이런 추억거리. 그래서 저는 결혼한 부부한테도 1년 동안은 좀 애기 갖지 말라 그러거든요. 요즘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3년, 4년 안 같긴 하지만, 예, 좀 더 연애를 했더라도 결혼하면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추억을 많이 가져야 저희 왼수 같은 인간 이럴 적에도 아유 그래도 그때 참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줬지를 이렇게 꺼내 먹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추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접촉이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저기 엄마들이 18번이잖아요. 그렇죠? 접촉이야.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특히 남자아이들 청소년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껴안고 스킨십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효과는 뭐 많이 아시겠고요.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 조물주께서 얘가 혼자서 잘 살아갈 때까지 나한테 맡기신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내 소유, 나의 못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못했던 걸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 인격체로 들어주시고요. 대해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엄마 애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딴 거 하고 있으면 바쁘니까 엄마도 엄마 내 얘기 좀 들어. 듣고 있어. 그거 듣는 게 아니죠. 애를 보고 눈을 맞추면서 그렇죠? 우리가 똑같아요. 남편한테 여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이 딴전하고 있어. 여보 내 말 왜 안 들어? 듣고 있어. 뭐라 그랬잖아. 그건 듣는 게 아니잖아. 듣는다는 건 뭐까지 듣는 거예요? 감정까지 듣는 거. 속상했겠다. 열받았겠다. 뭐 이런 거. 어떤 이제 저기 여자분이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는 사랑입니다. 그랬대요. 해니까 서해, 동해 이런 것처럼 사랑해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라고 했대요.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거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마누라가 교회 가기 싫었던 남편은 열받아 이렇게 네. 자, 인정과 칭찬 많이 하는 거 앞에서 얘기했고요. 질문에 대해서요. 이거 꼭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자, 아이가 질문해. 엄마,
태양이 저 해가 왜 여기 노란색이래?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갑자기 엄마가 자격지심이 통했어요. 모르는 거 물어보거든. 갑자기 막 머리에 막 쥐가 나면서 화를 내. 야, 나 내가 그런 거 알면 학교 선생님하지. 그냥 내가 여기 있어. 그냥 별걸 다 물어보래. 그럼 아이는 머쓱해서 가면서 뭐라 그래. 아, 모르는 거 물어보면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쵸? 이럴 때 급 당황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굿 퀘스천. 오, 좋은 질문이구나. 태양이 왜 노란색일까? 뭐 이렇게. 제일 좋은 건요, 질문을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에 애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애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면담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고학년, 4학년이 되면 애들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취업 면접할 때 이제 자기 1, 2, 3일을 정해와요. 교수님 어느 병원을 가면 좋을까요? 제가 초기에는요, 그 병원이 좋겠어. 막 쪽집게 지겹처럼 막 찝어줬어요. 한참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제가 깨달아요. 어떻게 해요? 네 생각엔 어떠니? 그러면요, 왜? 지가 갈 병원이니까 지가 열심히 찾아봤거든. 그럼 이 병원은 어떻고요? 저 병원은 어떻고 막 얘기해. 오케이.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뭐야?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돌려주면 돼요. 그래. 태양이 무슨 색깔일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야, 그거 참 재밌다. 같이 찾아보자. 어디 찾아볼까? 네이버 찾아볼까? 아니면 뭐 사전을 찾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야, 이왕 우리 해도 찾아봤으니까 달도 한번 찾아볼까? 공부 잘하는 거에는요, 흥미를 이끌어줘야 돼요. 재미. 그쵸? 네. 잘 말하기. 자, 그래서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페북에 올라왔던 사진, 오래된 사진인데, 이제 여자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너 왜 이러고 있어? 뭐 더러운데 왜 이렇게 하고 있니? 우리나라 부모 어른 같았으면 뭐래. 너 그러고 있다 입 돌아가 이랬겠죠. 차가운데 입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애가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경찰관이요, 그 위치로 가서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 많이 속상해? 이렇게.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더래. 그 사람의 위치에. 어려운 얘기지만 그 사람의 위치. 이제 저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 이해를 잘하신다. 이제 이것이 참 이해하는,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아예. 그래서 언더스탠드 밑에 가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언더스탠드를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마티 로스만이라는 미국의 교수가 얘기했대요. 이거로 얘기하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조기 퇴직을 했어. 그래서 이제 큰일 나서 가정경제가. 이럴 때 그냥 저 영양 받으면 성적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마다 어려움을 공유해야 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려서부터 청소, 심부름과 같은 집안일을 도운 어린아이일수록 책임감과 성취감을 맛보며 자신감도 갖게 되어 커서도 성공할 확률이 크다. 놀랍죠. 콩나물, 요새 뭐 콩나물 다 다듬어 나오지만 옛날에 그 콩나물 다듬는 게 얼마나 시간 걸렸어요. 빨래 개는 거. 또 건조기 나와서 빨래 갤 일도 없지만 엄마 청소하는데 여기 좀 도와줄래? 여기 좀 같이 들어줄래? 아이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 자기를 믿어준다는 거. 모든 거 다 면제시키면요, 아이가 나를 인정하는지 나를 믿어주는지 기회가 없어요. 그거를 그런 사소한 기회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아까도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제가 색깔을 좀 바꿨어요. 나라는 존재는 가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고, 우리 가족은 또 이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매직 3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오신 분들은요, 좋은 이웃을 만드셔야 돼요. 좋은 이웃을. 그래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질문을 하고, 이게 정말 옳을까? 여기에 나 따라가는 게, 대세라고 따라가는 게 맞을까? 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같이 의문을 갖고, 그렇게 의문을 갖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그래야 돼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찾아다니셔야 돼요. 뭐 종교생활도 좋고 이런 모임도 좋고, 우리가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한다는데, 그럼 거기에 뭐 열이란으로 영혼의 3대 영양소가 있다는데 우리는 뭐를 실천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봤더니 효과적이야? 그러면 꼭 벤치마킹하고 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부모, 자녀 아까 산소 마스크 부모가 먼저 쓰듯이 부모, 자녀 모두 행복을 위한 필수 3대 영양소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증진해서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저의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